과 관련해서는 오늘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박기남 크리스나 선생님께 오늘 발제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발제하시는 내용은 저희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가톨릭 평론의 여름호에 사실 그 박기남 선생님께서 먼저 글을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출생 문제 해결은 삶의 질 보장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이렇게 짧은 비평글을 써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우리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그냥 글로만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생님께 직접 얘기를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좀 초대를 했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한 5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 궁금한 것들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박기남 크리스나 선생님께서는 그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이기도 하시고 또 춘천교구에서는 여성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제 사회학 박사님이시고 또 이제 여성 그 운동도 좀 그 지역 여성 운동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좀 항상 지금 한국 사회에 계속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는 하는데 이게 좀 이제 많이 나으라, 근데 어떻게 나올지 안 하고 그냥 여성들한테 많이 나으라라는 얘기만 하는데 좀 박진환 선생님은 이제 여성학도 하셨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귀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환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박기남입니다. 혹시 그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박기남 그러니까 남자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죠? 네, 되게 이제 좀 높은 사람은 또 남자고 이름이 약간 남자 이름인데 제 이름 안에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 하는데 저희 집에 딸이 많이 있습니다. 딸이 몇일까요? 제가 몇째 딸일까요?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셋째 딸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인데 왜 물어보지도 예뻐서가 아니고요. 딸로 셋째쯤 되면 집안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일을 잘하지 않으면 그래서 묻지도 않고 데려가면 정말 열일하는 그 며느리인 거죠. 근데 저희 엄마가 다행히 셋째 제가 기자가 구슬기에 남자는 남영남이에요. 근데 속뜻은 바랄기 사내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의 주술적인 효과로 인해서 저희 엄마가 넷째를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남동생이 둘입니다. 그래서 오남매의 셋째 딸이에요. 근데 저는 태어날 때 사실 딸이어서 정말 부모 가족으로부터 기대를 배반하면서 그 환영받지 못했는데 제가 요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네, 그 딸로서 환영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네,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사 한다고 그러죠? 제가 다 잊어버렸네. 그냥 객사한 거죠.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제가 이제 그런 처지가 됐고요.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한테 주신 제목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일단 이렇게 가톨릭 평론 책을 내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 존경스럽고요.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에 네, 이렇게 저희 신자들이 모여서 이런 함께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가톨릭의 관점으로 논의하고 하시는 여러분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그룹을 발견해서 되게 저는 가톨릭 평론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그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연히 이미영 소장님하고 만나게 돼서 제가 이제 기꺼이 뭐 이렇게 내용은 새로운 건 없지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함께 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제 이 주제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말씀, 제가 태어났던 시대는 사실 인구가 여기 이제 들어오신 분들 많은 몇 분들이 저랑 비슷한 연배일 것 같은데 제가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6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이때는 정말 인구가 많아가지고 다 뭐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인구 과밀로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빈곤 한 나라가 될 거라는 그런 막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어느새 저출생으로 인구 절벽 또 지역 소멸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 첫 번째를 이제 그 인구 절벽 예견된 미래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70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격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뭐든지 하면 뭔가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뭐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또 저출생의 저점을 찍는 순간 또 급격히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50년 후에는 한 3,600만으로 줄어들고 한 100년 후에는 1,500만 명. 그리고 얼마 전에 왜 영국에 데이비드 콜만이라는 그 학자가 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일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현재 인구 수준을 규모를 유지하려면 2.1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22년 작년 현재 0.78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0명 미만으로 내려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요. 1.3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초저출산의 출산율이 1.3명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3으로 떨어지면 인구의 자연복원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본이 1985년도에 1.5 쇼크 그래가지고 1.5명이 되는 순간 사회가 위기의식을 갖고 그때부터 계속 저출생 대응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이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랑 일본이 모든 뭐 성평등 뭐 안 좋은 거는 다 세계 꼴찌에 서로 꼴찌를 다투는데 일본은 1.34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겨우 1.34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3 밑으로 이미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1.3m로 떨어지면 자연복원이 안 되니까 떨어지지 않게 일본은 관리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좀 역사를 제가 소속돼 있는 지금 현재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인데 혹시 대한가족계획협회라고 들어보셨죠? 네, 1961년도에 저보다 이제 1년 먼저 태어났는데 이때 그 세계적인 배경이 뭐냐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구가 폭발하는 추세가 지속되는데 이게 어디서 인구가 폭발하냐면 후진국들이 인구가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빈곤하고 사회 문제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혁명이 일어나겠죠. 이때는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크게 대립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전 세계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화 되겠구나. 그걸 막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국제가족계획연맹이라는 걸 52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도국 중심으로 가족계획, 산하 제한 정책을 막 실시를 했는데 그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죠. 인도, 파키스탄, 한국, 피지 이런 나라가 저희랑 이제 비슷한 대열에 있었죠. 지금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서 IPPF 저는 지금도 이 IPPF가 인터내셔널 플랜드 페어런트드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IPPF예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플랜드 페어런트드
Federation.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요 그 단체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을 꾸리고 싶은데 꾸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가족을 준비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61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매년 3,000달러의 운영 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시기가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이는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는 그 피임 방법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그냥 아이가 생기는 대로 낳다 보니까 여자는 그냥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자녀를 낳고 또 그 양육을 하느라고 먹여 살리느라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 스스로 좀 소자녀를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욕구와 또 국가의 그 경제 발전, 군부 정권이, 그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 사회가 살 길은 자원도 없고, 그 노동력으로, 좋은 노동력을 키우려면 많이 낳으면 다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낳아서 잘 키우고 그 노동력을 이제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그래서 경제개발 계획, 산업화 정책과 산하 제한 중심의 그 이 가족계획 협회가 큰 두 축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의 그 산업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 잡았던 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인구 정책을 역사적으로 구분하면 62년부터 95년까지가 인구 증가 억제 정책기예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1982년도에 2.1명, 그러니까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도달을 했는데도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은 조절을 했어야 되죠, 정책이. 근데 한번 정책이 시작되면 성공한 정책이니까 계속 13년을 더 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1.5가 된 게 아마 199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느라고 지금 현재 그 저출생 위기가 더 심화된 측면이 정책의 실패이죠. 그 중에 일부는 저희 인구보험 가족계획 협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좀 조절을 해야 된다.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고요. 잠깐 한 96년부터 2004년까지 그러면 인구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인구의 자질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자 하는 잠깐 시기가 있었고요. 2005년부터 이때는 이미 1.3으로 떨어진 2004년도에 1.3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때부터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라고 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그 저출산 고령 사회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5년마다 한 번씩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하면서 이제 출산 장려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앞에서 왜 그 가족계획 협회 얘기를 드렸냐면요. 우리가 산하 제한은 성공을 해서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에서 해외에서 많이 와서 배우고 있는데, 그 시대 후진국에서 그 중진국으로 나아가는 시절에는 이런 국가 주도에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그런 정책이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 하에서 그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다양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그러니까 하향식 정책보다는 상향식 밑에서부터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때 성공한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그 가족계획 협회 취지문은 제가 지금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까 제가 IPPF 그 인터내셔널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지금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이때 그 설립 취지서에 보면은
불임증 부부에 대해서 임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임신 가능한 부부는 터울을 조절해서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고 또 인공임신 중절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절한 수의 가족을 유지하고 명랑하고 그 건강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성공했냐? 이때 이제 60년대 모습 보이시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가난한 시절에 이야기인데 이렇게 다니면서 피임법도 알려주고 또 이렇게 직접 미국에서 들여온 트럭, 군용 트럭을 개조해서 만든 트럭이 산간 오지, 뭐 강 건너, 물 건너, 뭐 이렇게 산 넘어 이렇게 가가지고 직접 뭐 막 피임 시술도 하고 이런 되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몸에 시민의 몸에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서 인구를 조절하고 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능했던 거는 이제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위해서 그 산업화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앞에는 대한가족계획협회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엄청난 행정력을 지원을 했고요. 그 가족계획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행정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구수를 파악하고 또 몇 명이 태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능했던 거는 대한가족계획 어머니회라는 전국에 한 3만 개 정도 되는 조직이 있었어요. 76년까지 있었고 80만 명 되는 회원이 있었고 이 조직은 새마을 부녀회로 이제 통합이 됐는데 이런 대한가족계획 어머니회가 여러 가지 피임법도 전달하고 나는 아이를 그러니까 이때는 피임 시술도 낙태도 많이 했죠. 피임 시술도 했지만 낙태도 많이 했고 낙태를 했던 주요한 요인은 이제 남자아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감별해서 한 해에 정말 몇만 명의 여아가 살해되는 그런 그게 이제 정부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좀 아픈 역사가 있는데 이게 성공한 진정한 그리고 이때는 어느 정도로 열심히 국가가 했냐면요. 박목월 시인 아시죠? 박목월 시 저도 이거 이제 어떤 책 보면서 알게 됐는데 가족 계획의 노래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박목월 시인의 시 작사로 3년 터울로 3명만 35세 이전에 낳자 그래서 3335 운동이 60년대에 있었고요. 또 지금 여기에 있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요 포스터는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고 81년도까지 우리가 1000불 소득 그다음에 100억 불 수출 이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얼마죠? 3만 불이 넘어가죠. 한 3만 5천 불이 좀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세계의 3050 클럽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3050 클럽이 뭐냐면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다음에 인구 5천만 이상 국가가 전 세계 7개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그 7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한국,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이 넘어가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우표도 발행하고 포스터 또 청량리에 가면 인구 증가를 알리는 시계탑이 있었고 이렇게 총력전을 기울여서 정말 산하 제한을 했던 게 우리의 역사인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이 당시 여성들, 국민들의 열망, 욕구와 열망과 일치했었던 것입니다.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모성 사망률도 60년대는 되게 높았고요. 영아 사망률도 높았고 아마 자기 형제 중에 어릴 때 죽은 형제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죽는 경험을 하니까 여성들도 사실 두렵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피임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그거를 이제 그 가족계획협회가 대중적으로 보급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전에는 사실 그 성이라는 것은 아이를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여성의 성은 사실은 약간 수단화에 간과됐는데 이때 성교육을 하면서 성, 사랑, 결혼이 일치하는 그러니까 약간 서구식의 어떤 그 핵가족 모델이 사회에 하나의 그 가족 가치관으로 옆에 보시는 그 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핵가족 두 자녀 핵가족 모델을 사회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 가족계획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성교육도 하고 시집살이 대가족 하에서 시집살이라면서 여성의 삶은 없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제 부부 중심의 어떤 가족 이런 걸 통해서 여성들이 그 안에서 뭐라 그러나 여성이 좀 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이렇게 주체화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여성들의 욕구와 이 가족계획 사업이 목표가 일치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업이지 이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 가족계획 사업의 이면에 보면 분명한 한계가 있죠. 이게 주로 관료나 남성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피임술이나 아니면 뭐 낙태 과정에서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대상화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 부분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한계는 명확히 있다. 이거는 이제 저의 주장이 아니라 가족과 통치라는 그 책을 쓴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회학자가 이제 가족계획 사업을 쭉 저희 가족계획협회를 연구하면서 그것이 가진 그 그러니까 좋은 면과 또 부정적인 면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앞으로 그러면 과거에 성공했던 그 가족계획 사업이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출생 현상은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그 발전주의적인 성장과 어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뭐라 그러나 성공이나 어떤 부 위주의 획일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양한 삶을 인정하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 지금 뭐 요즘도 그 수능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 수능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너무 학력 위주의 그다음에 뭐 꼭 대학을 나와야 되고 또 과도한 경쟁과 또 좋은 일자리들이 다 수도권에 쏠려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되게 무한 경쟁 하에서 계속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이 성공이라는 게 꼭 학력과 또는 어떤 연봉 이런 걸로만 행복이 이야기되는 게 맞나 이런 이제 좀 성찰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행복 순위를 OECD 국가 중에 보면 한국이 한 28위, 2020년도 28위입니다. 조금 지금은 좀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점 만점에 5점도 되지 않는 그런 이런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 되게 불안하고 또 이런 행복 순위가 낮은 그런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세대 때는 베이비 부머는 저희는 어린 시절은 힘들었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뭐, 취업도 할 수 있었고요. 뭐, 그리고 집도 살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미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들어섰고,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좋은 직업을 갖기 어려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청년들이 불안한 미래에 직면해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주거 비용, 부동산 비용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좌절하고 이탈하고 그러니까 흑수저, 금수저 이런 논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임금 격차가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절반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회. 근데 우리나라가 학력별 임금 격차, 직종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일본만 해도 뭐 독일 뭐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 일본만 해도 고졸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 대졸자와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 대학을 가는 이유는 바로 그 임금 격차, 성별 격차뿐만이 아니라, 그 직종별 임금 격차도 큰 상황입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그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성별, 격차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여전히 출산을 전후로 해서, 그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18년 통계인데 지금은 한 30% 정도 성별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똑같이 대학을 졸업해도 여성은 남성의 70%를 못 받는 거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요즘 청년 세대들에게는 자기 소개할 때 자기 직업을 중심으로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인데 내가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는 순간 나는 경력이 단절되고 독박 육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점점 비혼을 선택하고 또 비출산을 선택하는 현상이 결국은 저출생을 낳게 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여성과 그러니까 남성들이 다 그 가사를 공평하게 해야 된다. 생각은 60% 정도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은 20%만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지금 뭐 남성이 가사노동 뭐 육아가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보시면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생활시간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2014년에 있었고 19년에 있었고 내년도에 있을 텐데 14년에서 19년 사이에 남성이 딱 10분 늘었어요. 46분에서 56분. 여성은 3시간 25분에서 3시간 13분으로 네, 22분이 줄어드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여성에게 어려운 현실이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그 출산에 대한 결정은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이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내가 앞으로 잘 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청년 세대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주 큰 세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더 못 살 것이다 하는 게 더 높습니다. 높고 또 자녀의 이거는 제가 다음 부분에 또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내가 출산을 선택하는 순간 내 미래는 더 불안해지고 더 불리해지고 더 부족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청년층이 그 출산에 대한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가족 계획이 성공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그 저출생 문제를, 바라보는 인구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 인구 관리가 아니라 인권 보장으로,
그 변화해야 된다. 보시면 앞에서 이제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회책에서 이런 거 많이 봤죠. 인구구조 피라미드형. 제가 공부할 때는 이 70년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후진국이다. 이랬는데, 2020년에 이미, 그, 역삼각형으로 가고 있죠. 가고 있고, 67년이 되면 완전히 역삼각형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그 인구 현상 또는 이런 그 합계 출산율은 사실 그 하나의 인구 현상을 보여주는 아주 빙산의 그 일각인 거죠. 꼭대기 부분인 거고 그 밑에는 아주 심연의 큰 사회 변화가 있습니다. 큰 사회 변화 중에 그러니까 인구 가족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 경제 성장이나 압축적 근대화, 그다음에 도시화 이런 걸 통해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 가족 계획이나 산하 제한에 동의를 했다면 그런 이제 그 두 자녀를 가진 핵가족이 하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정착됐다면 지금은 신자유주의 경제 시대의 무한 경제 모든 위험이나 위기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에는 결혼이나 출산이 바로 고위험 고비용의 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출산이나 결혼을 선택하는 순간 삶의 질의 저하가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인류가 또 우리 그 한민족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인구 대체 수준을 밑도는 인구 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삶의 양식은 어떤 것인가 그런 그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에 맞는 사회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1차에서 3차 기본계획,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목표를 제시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제시할 때니까 따라와라. 이 목표를, 그러니까 과거에 가족계획식의,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2019년도 4차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이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전면적으로, 전환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큰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4월에 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구 관리, 국가가 그 하향식으로 국가 중심적인 접근이 아니라 통치 수단으로서의 인구가 아니고 사실 인구가 줄어들면, 사실 제일 그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기업을 하는 기업가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면 세금을 거둘 데가 없고 또 정치인들은 자기 표가 줄어들잖아요. 지역구가 줄어들고 사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로는 되게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약간 수단화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제가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이제 사람 중심적 접근, 상향적 접근을 한다 하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나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유지되고 사회 보장이 유지돼야만이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보시면 가족 구성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그 노비들 그런 가족 구성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계급이나 신분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이를 그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점점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구성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모든 시민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고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를 강제로 부모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모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또는 그 10,000원으로 아이가 안 생기거나 이럴 때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건강하게 그게 가족,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공공성을 보장해야 되는 것.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족 구성권의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다음에 일생활 균형권. 그거는 이제 내가 아이를 낳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나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동시장에 성평등이 실현되고 남성들도 구성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이 두 가지 큰 권리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뒷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이런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하향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정말 가족을 구성하고 싶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방향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예산 투자가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OECD 국가들 선진국에 비해서 GDP 대비 예산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막 말로는 여러 가지 백화점식 정책을 나열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어떤 정책을 이용하려고 하면 다 소득 기준 뭐 이런 저런 거 걸려서 체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가 니네들은 왜 이렇게 까다롭니? 뭐 이런저런 다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뭐 아이를 낳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다른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욕구와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선택하는 삶에 대해서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부의 가족 지원 지출이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OECD 평균이 이게 뭐 청록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현금 서비스고요. 파랑색은 분청색은 보육 서비스, 실질적인 뭐 육아, 보육 서비스가 40%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금 지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현금 지원이 13%밖에 되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시설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71%가 됩니다. 근데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 보면 현금 지원이 40%에서 한 50%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기본은 보육시설 인프라가 깔려야 되고 한 40%, 6대4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프라는 안 깔려 있는데 현금만 주면 그거는 또 여성을 집에 들어앉아서 애를 보라는 거기 때문에 또 현금만 지원했을 때는 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산 지출을 보면 자녀와 가족 지출에 보면 OECD 국가는 이게 이제 2015년 통계인데요. GDP의 2.4%를 가족 지원에, 그러니까 육아와 출산 육아 지원에 지원을 하는 게 2.4%인데 한국은 1.4%고요. 이게 2019년도 통계 제가 가톨릭 평론에는 2019년 통계를 썼는데 OECD 평균은 한 2.2 정도로 낮아지고 한국은 1.5로 올라갔는데요.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한 4%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너무 현금 지원을 많이 한다. 예산 지출이 뭐 최근 뭐 한 15년간 280조를 썼다 그러는데 그중에 한 20%만 가족 지원 지출이고요. 나머지는 뭐 다 건물 짓고 일자리 만들고 뭐 신혼부부 주택 짓고 하는 그런 예산을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많이 지출하고 있지 않다. 아직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여유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제가 작년에 저희 협회에서 코로나가 이제 3년 동안 있기도 했고, 요즘 청년들은 사실은 뭐, 결혼을 하려면 연애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뭐 아이도 낳는데, 상황이 어떤지 한번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6.4%만 연애 중이고, 연애를 안 하고 있다는 사람이 거의 뭐 70%가량이 연애를 안 하고 있고요. 연애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10명 중 7명이.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이게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이런 상황이고요. 연애 자체에 관심도 없다. 또는 마음에 드는 상대가 없다. 이건 이제 다중응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되게 슬펐고요. 그러면 그 연애를 하지 않는 게 자기의 그 의지에 의한 것인가, 자유의지 물어봤더니 10명 중 7명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했고, 이제 여성이 훨씬 더 높았고요. 상대적으로 남성은 자유의지라기보다는 뭐 여건이 안 된다거나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앞으로 뭐 연애를 하겠냐 하는 것도 이제는 거의 뭐 혼자 사는 게 뭐 편하고 행복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결혼 의향은 어떠냐? 그랬더니 절반만 있다고 하고요.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냐 했더니 여성과 남성이 달랐어요.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제도, 시집에 얽히고 싶지 않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 부분은 한 30% 정도만 응답을 했는데 남성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 71%가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남성들은 결혼은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다. 여성과 남성이 약간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 의향도 절반이 안 되게 앞으로 아이를 낳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향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 부담감, 그러니까 국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 아이는 개인의 책임, 개별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아이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 네, 이제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도 아이도 그 행복하게 키우고 싶고 내 일도 계속하고 싶고 이런 거고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지금 뭐 보육시설도 사실 직장 다니면서 자기 부모나 또는 입주 도우미가 있지 않는 다음에는 사실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요즘은 또 기후 문제, 기후 위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데 내가 아이를 낳아도 되냐. 이 환경 문제도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청년 세대들은 일은 필수고 결혼은 이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서 연애하고,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취직하고 결혼하고 출산이 자연스러운 생애의 라이프 코스였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도 스펙 쌓고 막 열심히 해도 취직이 안 되니까 취준생 기간을 거치잖아요. 취준생 기간을 뭐 짧으면 1, 2년, 길면 5, 6년 이렇게 해서 하고 취직을 하면 이미 그때 이제 번아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용히 퇴직하는 세대, 번아웃 세대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 출산이, 자연스러운 어떤 생애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비혼, 비출산이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 돼버렸고, 이렇게 다양한 그 라이프 코스를 살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획일적으로 아이를 낳아라, 결혼을 하라, 이런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가 한 5분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혼인율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근데 애들이 결혼을 안 한다, 막 걱정을 하는데, 출산율 높은 유럽 국가들 보면요, 출생에, OECD 평균은 한 40% 정도 되고요. 뭐, 프랑스, 스웨덴 이런 데는 50%, 60% 정도가 동거혼,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혼 동거혼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도 법률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와 똑같이 국가가 지원하고 그 아동의 그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차별 없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제도 중심, 법률혼 중심의 우리나라는 2.2%만 그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가족의 다양성, 또 그 가족의 의미로 어떤 혼인이나 또는 뭐 입양으로 이루어진 그런 가족,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는 어떤 생활 공동체로 독일 같은 경우 이렇게 전환하면서 한때는 1.2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한 1.57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고, 근데 저희가 아까 그 조사한 거에 보면 연인이 동거를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미 젊은이들 10명 중에 7명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 지방대학이나 이런 데는 뭐 경제적인 뭐 그 요인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동거가 이렇게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연인 관계의 성행위 경험도 10명 중에 6명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 좀 이렇게 뭐 혼인이나 그러니까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용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그 자발적인 부모대 가족 모든 사람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근데 그게 부모가 되기 싫은 사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단 자발적으로 부모가 되고 가족을 구성하고 싶은 사람은 그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근데 요즘 이제 비혼도 늘어나고 만혼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 그 임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요즘 그 지자체마다 난자냉동 비용 지원하고 뭐 보조생식술, 인공생식술 뭐 이거는 이제 그 종교 안에서는 논쟁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실질적인 요구이고 사실 생명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신의 영역이었고 또 우리 뭐 외모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뭐 부모님이 태어난 대로 살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다 또 견적을 내서 만들고 하나의 자본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그 낳고자 하는 아이를 열망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 그 현대 기술이 요구하는 하에서 그런 권리를 좀 보장을 해주고, 그게 꼭 혼인 안에 있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혼인 밖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되, 단 이제 법적이나 윤리적 제도를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낳지 않을 권리 보장, 이게 되게 아주 쟁점이 될 만한 이야기인데, 네. 저희 그 협회도 그렇고, 일단 뭐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그 위험한 임신 종결을 예방하는 이유는 그 원하는 시점에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피임 접근권이나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또는 신뢰 가능한 뭐 그런 교육들, 상담, 의료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낙태죄가 폐지가 됐는데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네,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족의 정상성을 넘어서 삶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태어나는 우리가 사실 모든 정책의 지원 단위가 대부분은 가족 단위입니다. 근데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1인 가구도 많기 때문에 개인에 주목해서 정상가족,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그런 정상가족 규범으로부터 배제된 벗어난 개인들이 어떤 그 국가 정책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쓴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사회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그 아이가 어떤 가족에 속해 있는가와 상관없이 함께 키운다는 그런 어떤 보육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지
이 저출생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 성평등 문제인데요. 아까 그 경력 단절이나 독박 육아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우리 노동시장이 바뀌어야 되고요. 아이를 낳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나의 삶과 또 나의 또 직업과 이런 것들이 그 안전하게 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기업 문화와 그 고용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그 낳은 아이 적어도 육아기 있는 부모들 유럽 국가들은 지금 대부분 7시간 근무를 하고 한 4시 정도 되면 사회가 들썩들썩합니다. 다 아이를 찾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자만 그 육아기 있는 사람은 주로 칼퇴근하죠. 그래서 기업주들이 여성 노동력을 기피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남성들도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아이가 크는 가정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아이와의 어떤 애착 관계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중에 멀리 보면 청소년, 청년, 이 이후의 비용을 그 시기에 생기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성권을 넘어서 부모권으로 그래서 그 작년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요. 출산율이 증가하려면 가정 내 그 남성의 기여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여성에게 문제를 찾으면 안 되고, 남성들이 그 가사노동, 육아에 많이 참여할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더라. 그리고, 아까 그 성평등이 처음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성평등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지는데요. 이게 반등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성평등 수준이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가 출산율이 반등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서 여성이 아이도 낳고, 직업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선진국이 만들게 되면 성평등 수준이 올라가면 출산율도 다시 반등하는 그런 이론도 이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국민소득은 높지만 아직까지 그 기업 문화나 그 사회 정책적으로 이게 주로 이제 육아하는 여성들에게 맞춰져 있는 게 지금 이 저출생의 어떤 그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 국가가 적정 인구수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국민들이 각자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를 실현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기 싫어, 낳기 싫어 그러면은 지원 안 하는 거고 나는 1명을 낳겠어, 나는 2명을 낳겠어. 그러면 그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면 아이를 0.78이잖아요. 하나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낳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아, 저렇게 지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를 낳은 조카에게 1명을 더 낳으면 어떻겠냐 물어봤더니 저기 이모 죄송한데요. 저는 하나도 벅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키우기도 힘들다. 그만큼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년도 조사에 의하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가 2.12명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실제로 몇 명을 낳고자 하니까 1.48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그 기사 스크랩을 보니까 유한 킴벌리에서 1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엄마들에게 자녀를 여건이 허락한다면 더 낳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한 60% 정도가 2.13명, 1명 더 낳고 싶다고 대답을 했대요. 이렇게 사실 낳고 싶고 키우고 싶은데 우리 사회가 지원을 못해서 0.78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슬픈 현실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네, 국가도 더 지원을 해야 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우리 뭐 부모들에게 사실 함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네, 강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 거의 뭐 한 50분 정도에 걸쳐가지고 저희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다각도로 조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으시면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이제 예전에 이제 국가 주도의 그런 가족 계획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 공감을 하셨지만은 이제 최근의 논의가 이제 어떻게 하는데 이게 하도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이게 나라의 존망까지 이제 국가의 존망도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나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주로 이제 왜 여성들은 결혼하기 싫어하느냐, 뭐, 여성들한테 결혼했는데 왜 애를 안 낳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여성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화살의 공격을 좀 돌리는, 네, 비난의 공격을 그쪽으로 돌리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조금 다각도로 이렇게 좀 청년들의 삶이 많이 불행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게 이렇게 나아질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 청년들의 삶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청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많이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가톨릭, 이제 스님들도 계시고 신자들도 계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교회도 많이 나야 된다라는 건 동의를 하는데 이 방향이 좀 이제 결이 달라서 이게 막 이렇게 속에서 이게 맞나라는 이제 좀 궁금함도 드실 거고 또 다른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교회에서는 사실 이제 피임도 사실은 낙태뿐만 아니라 피임도 피임도 좀 금지하고 예, 있나요? 금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공적인 피임을 금지하죠. 그러니까 자연주기법에 따른 피임만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뭐 난임 가정이라고 그래도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시술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거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인간의 네, 그 조작이 네. 들어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경계하고 있고 그럴 바에 그냥 차라리 이제 입양을 하시라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교회 막 교리랑 이런 거랑 하면은 되게 복잡한 질문과 그 음, 답을 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난제가 되는데, 음, 오늘도 보니까는 그 3대 종교, 4대 종교, 이렇게 언론사 그 사장님들끼리 만나셨더라고요. 이제 뭐 평화방송, 불교방송, 뭐 기독교방송, 이렇게 다 사장님들이 만나서 이 저출생 사회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방송사들이 뭐 캠페인을 벌이자 이 종교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생명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기존에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또 이렇게 이제 선생님 오늘 얘기해 주신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가는 방식과는 약간 이제 좀 조금씩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이제 네. 조금 이제 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시는 그 의견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한 13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화면도 좀 켜시고 이렇게 마이크도 켜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뭐, 이렇게 화면 얼굴도 좀, 이렇게 서로 얼굴, 눈빛이라도 좀 맞춰가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고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혹시 궁금하신 거는 더 질문하셔도 좋겠고, 의견, 이렇게 드는 음, 생각이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뭐, 하여간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은 아마 교회 주일학교 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본당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생명을 돌보고 또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뭐 친밀함
그다음에 생명을 사실 저희는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은 물론 이게 뭐 돌보고 생명을 키운다는 게 꼭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뭐 영적인 그런 그 성장 뭐 이런 것도 돌보는 건데 우리가 그런 생명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가치 부여를 하고 있는가 그런 저는 고민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 뭐 아이들을 돌보고 뭐 정말 밥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 또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고 그게 또 그 높은 그 가치 부여를 하기보다는 뭐 그렇지 않은 것들 그래서 왜 자꾸 청년들이 없어지지? 그 교회 안에도 잘 안 오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의 뭐 6, 70대가 대다수고 좀 젊으면 50대고 그런데 왜 청년들이 교회에 안 올까? 저는 그러니까 뭐 그 한국 사회 전체 저출생 문제도 고민이지만 그런 것들 그래서 아까 제가 일 생활 균형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일 생활 저는 신앙 균형까지 같이 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그 뭐 현대 사회에 이렇게 뭐 무한 경쟁에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뭔가 그 거기서 위안도 얻고 하나의 다른 왜 제가 아까 삶의 다양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르게 살아가고 또 다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있구나 이런 위안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제가 이제 일요일 날 5시 그 태계동 성당의 5시 미사가 청소년 청년 미사예요. 근데 한 10분의 1 정도 전체 아주 한 줌의 그 청년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 그 신도들이고 그런 거 보면서 왜 안 올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도 정말 제 뭐 뼈를 갈아 넣어서 막 키웠지만 그 생명을 키우는 기쁨이 있거든요. 뭐 남성분들도 아버지로서 역할 하시면서 그런데 그런 기쁨보다는 지금은 뭐 힘듦 저도 잘 옛날 저도 아이를 예뻐하면서 키우지 못한 게 제일 죄스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돌봄만 해주고 애는 사실 내가 낳고 아이는 뭐 나달란 얘기 안 했는데 너희는 왜 내 발목을 잡냐 뭐 이렇게 빨리 커라 이랬지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다시 키운다면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생명이 너무 예쁘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아이가 없으니까 웃음도 없는 것 같고 저희 애들도 결혼도 안 하고 제가 잘못 키운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저출생 뭐 이런 고령화 뭐 이런 거를 교회 안에서 더 저는 좀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여기 채팅방에도 이렇게 네. 오늘 소감을 좀 나눠주셨어요. 예, 그래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박철 선생님께 오늘 자리를 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뭐 줌으로라도 함께 우리 사회 문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보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게 되게 소중하게 생각되고요. 잘 모임 만들어 나가시고 또 가톨릭 평론도 되게 중요한 그 개간지인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을 잘 만들어 가셔서 교회 안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에게 아유,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나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네.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홍보까지 해주셨네요. 저희 아, 우리 신화 네, 연구소에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은 사실 이제 가톨릭 평론을 통해서 이제 좀 다양하게 우리 세상을 보는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또 좀 이렇게 특별히 모셔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일정은 이제 6월로 이제 오늘로 이제 끝났고요. 좀 이제 여름 쉬고 또 여름 동안 이제 저희도 이제 고민해서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될지 조금 이제 정비해서 또 하반기에 또 다시 줌 세미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줌 세미나라든지 뭐 가톨릭 평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운영되는 게 사실 교회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자들의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사실은 이 일을 한 거의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름 이 무더운 시간 잘 보내시고 또 하반기 줌 세미나 때 또 다시 홍보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평론은 복음적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매체입니다. 가톨릭 평론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존재함으로써 해방을 선포하는 구원의 성사가 되도록 신앙인들이 함께 성찰하고 대화하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안내하는 가톨릭 평론의 정기 구독자가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분들에게 보내는 선물 구독이나 기증도 환영합니다.